네. 이번 시간은 우리 그 FP 기본법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 설계 관련 법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이제 은행법 관련한 건데요. 자, 우리 은행의 그 건전성 감독 기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재부라고 많이 부르죠. 이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시다시피 경제나 재정 정책 수립하는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앞쪽에서 우리가 학습하신 재정정책 수립 어디서 해요? 기재부에서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 요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국무총리의 직속기관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일단 금융위에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의결을 통해서 송관 업무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의결기관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 금융정책이라든가 제도,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재,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업무로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건 금감원이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금융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 산하에 증선위가 따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증선위 같은 경우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라든가 기업 회계 기준, 회계 감리 뭐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이 증선위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선위가 별도로 하는 업무들이 있고, 자, 이 금융위와 증선위의 의결 사항들을 직접 업무 처리하는 것이 바로 금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금융위나 증선위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 금감원은요, 여기 무자본 특수법인이다라고 하는 거, 요건 좀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공적 기구가 아니라 민간 기구다, 그죠?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민간 기구다. 자, 요걸 우리 좀 생각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있죠. 우리 재정 정책을 기재부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통화 정책은 우리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이외에도 지급결제와 관련된 제한적인 영역에서 은행을 감독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금융위, 증선위, 금감원 이런 역할들 잘 내용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예금자보입니다. 이 예금자보 같은 경우는 이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은행이나 투자 매매 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자, 이런 이제 금융기관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들이 이제 망하면 고객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금보험을 이제 가입하는 것인데, 일단 그 예금보호가 되는 것들은 모든 상품이 아니죠. 이 부보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모두가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전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은행이 망했다. 자, 그러면 예금자한테 5천만 원 한도에서 예금을 보호해주고요. 은행별로 예금을 분산해서 예출했다 그러면 5천만 원 한도에서 각각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이해상충 규제는 뭐 수없이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참 보셨겠습니다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뭐 은행이 이해상충을 공정관리하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자, 그 사실을 어떻게 자, 미리 해당 이용자한테 충분히 알려주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상충에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미리 고지를 해주고요. 자, 일단 이해상충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에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에 거래하는 거, 이 낮춘다는 얘기를 우리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저감, 그렇죠? 저감 장치 이렇게 얘기하듯이 낮춘다, 이걸 저감 후에 거래해라,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저감 후에 거래 내지는 낮춘 후에 거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 만약에 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한다? 거래를 금지한다. 거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이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해상충 수준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고객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고 거래를 해라.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불공정 영업행위 하지 마라. 우리 불공정 영업행위는 대부분 뭐예요? 뭐 금융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신거래, 즉 대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금융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 영업행위인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자, 어렵지 않은 것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 자, 자본시장법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면, 자본시장법의 특징들이죠. 일단 자본시장법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자, 기능별 규율책이죠. 자, 그러니까 과거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펀드 하나 가입하는데 똑같은 펀드를 뭐 은행에서 가입하느냐,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느냐, 증권사에서 가입하느냐, 각각 다른 법의 규제를 받으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최근에 이제 뭐 방카슈랑스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업무 범위가 이제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도 뭐 펀드도 가입하고 예금도 가입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다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모든 금융투자업 상호 간에 겸용도 허용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상품을 여러 군데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예를 들면 똑같은 펀드를 은행에서 가입하든 보험사에서 가입하든 증권사에서 가입하든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뭐 기타 뭐 부당 권유 행위의 금지, 뭐 이런 것과 아울러서 이 겸용 허용을 통한 업무 영역의 확대를 하면서 이 금융 투자업자 내에 뭐 이해상충 방지제도를 신설했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포괄주의 규제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렇죠? 그래서 신상품이 규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겸업이 허용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능별 규제를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면 같은 규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포괄주의, 겸업 허용, 기능별 규제와 함께 투자자 보호가 선진화됐다. 뭐 대표적인 게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이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금융투자 상품을 이제 분류하는 거 뭐 가장 뭐 기본적인 겁니다만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금융투자 상품을 이제 정리를 할 때, 자, 밑에 뭐 대표적인 그림인데, 자, 금융 상품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내가 원금을 손실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손실 볼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투자 상품, 손실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금융투자 상품이죠. 자, 그래서 우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원금 손실 가능성을 우리는 보통 이제 투자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투자성. 자, 투자성이 있다. 그러면 손실 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볼 수도 있지만 손실 볼 수도 있다. 자, 손실 볼 수 있는 것이 금융 투자 상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원금 손실 가능성 내지는 투자성 있는 상품이 금융 투자 상품인데, 자, 이 금융 투자 상품은 다시 어떻게 이제 분류합니까? 자, 원금보다 더 많이 손실 볼 가능성, 즉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 자,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가 지급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추가 지급 의무.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있는데, 투자한 원본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손실되면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파생 상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 즉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증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정형화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장내 파생 상품. 그다음에 거래소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면 장외 파생 상품. 이렇게 장내 거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증권은요. 일단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 봐봤자 원본만 손실 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증권이고요. 자, 우리 증권은 어떻게 분류를 했었어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그다음에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뭐 국채증권, 지방채, 특수채, 그다음에 사채권, 기업보험증권,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급 청구권이 표시된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이다. 국채, 지방채, 회사채, 특수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지분증권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주식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든가 뭐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들, 대부분 뭐 출자 지분 뭐 이런 것들이 지분증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수익증권은요. 우리 신탁에 따른 수익증권, 투자 신탁에 따른 수익증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펀드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투자계약증권은요. 자, 이게 보시면 되죠. 투자자가 타인 간의 공동사업이 키포인트죠. 자,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거. 이게 이제 투자계약증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공동사업으로 투자를 했는데 나는 사업은 하지 않고요. 수익 배분만 받아요. 이게 이제 투자계약증권이고, 뭐 최근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건 뮤직하우죠. 뮤직하우. 이 뮤직하우가 우리 투자계약증권으로 우리 보통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계약증권은 이 공동사업. 이게 이제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생결합증권은요. 뭐 이게 뭐 기초자산이죠. 뭐 주가지수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이를 기초로 한 지수의 변동과 연계해서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된 것이 파생결합증권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ELS라든가 ELW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증권예탁증권 뭐예요? 자, 외국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예탁형수 DR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 뭐 ADR, 뭐 KDR 뭐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6가지 종류 내용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파생상품입니다. 우리 파생상품은 뭐 선도, 선물 뭐 비슷한 겁니다만, 자, 어찌됐건 선도 그러면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제 선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장내 거래소에서 하게 되면 선물이죠, 그렇죠? 이렇게 선도, 선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옵션. 자, 옵션은요. 자,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계약 증권에 의해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우리 살 권리, 이걸 이제 콜옵션 사는 걸 우리가 콜옵션 이렇게 얘기하고, 팔 권리 그러면 이제 풋옵션, 그렇죠? 팔 수 있는 권리는 풋, 사는 권리는 콜, 살 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합 그러면 이제 교환이 키포인트죠. 맞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수합 그러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수합 그러면 이제 그 환율 변동에 대한 따른 그 어떤 손실 예방을 위해서 통화를 교환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자 분류하는 건 뭐 아주 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를 우리 전문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구분하는 그 구분된 요건 뭐예요?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소유자산 규모 등 여러 가지 이제 봤을 때 여기 위험 감수 능력이죠. 위험 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위험 감수 능력이 전문 투자자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 특별히 전문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고 위험 감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일반 투자자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문 투자자들한테는 투자 권유 규제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전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전문 투자자는 누구냐? 국가, 한국은행, 그런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등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전문 투자자들인데,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 투자자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권상장법인, 즉 상장법인들은요, 이게 이제 이게 그 원칙은 전문 투자자죠. 원칙은 전문 투자자입니다. 자,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이 저도 보호받고 싶어요.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하잖아요. 자,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면, 자,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장외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는 일반 투자자로 취급되는 주권상장법인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 전문 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 예외적으로 장외 파생상품은 어떻게 된다? 이게 일반 투자자 대우를 한다. 자, 그러면 나도 원래 주권상장법인이니까 전문 투자자인데 왜 이건 일반 투자자 대우를 해주느냐? 자존심 상해. 그러면 서면으로 통지를 해서 전문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권상장법인은 원칙과 예외,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전문 투자자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거꾸로 일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는 전문 투자자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금융투자업은 6개로 이제 나눕니다.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 자문업, 일임업, 신탁업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투자 매매업은요, 이게 누구의 명의를 하든지 투자 매매업자의 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자기의 계산이라고도 부르죠. 자기의 계산. 그렇죠? 자기의 계산으로 뭐 매매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투자 중개업은요, 여기 타인의 계산이죠. 그래서 자기의 계산 그러면 투자 매매업, 타인의 계산 그러면 투자 중개업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집합 투자업은 말 그대로 이제 펀드입니다. 집합, 돈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자, 2명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해서 모은 금전, 돈을 모아서 여기서 모은 돈에 대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을 골라서 그걸 가지고 뭐 취득하든지 처분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용을 해서 그 결과를 배분하는 거. 이게 이제 집합 투자업이죠. 펀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은요, 대가를 받고 자문만 하는 거야. 그죠? 자문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가 없이 뭐 이런 자문을 했다. 그건 투자 자문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하는 게 투자 자문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투자 일임업은요, 너한테 일임할게, 너한테 맡길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자금을 맡겨가지고 내가 직접 그 자금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이게 투자 일임업이고요. 자, 그럼 이거를
투자자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걸 모아서 하게 되면 집합투자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인임업은 투자자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신탁업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부분 뭐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보통 겸용하고 있고요. 자, 신탁업자는 뭐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 보관,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들을 좀 보실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의성실의 의무죠. 누구한테? 고객의 신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의성실 의무를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해상충 방지죠. 자, 그러면 앞에서도 우리 나왔던 거지만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사실을 미리 사전에 투자자한테 고지하는 거죠. 자, 투자자한테 알려주고 우리 이걸 낮춘 후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낮추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럼 거래 금지였죠. 그렇죠? 이거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우리 정보교류 차단 있죠.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보교류 차단, 차이니스 월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투자업 간, 그러니까 매매업과 집합투자업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보 제공이 금지가 되는 거죠. 만리장성 쌓아서 서로 간에 정보 교류가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원들 겸직이 금지가 돼 있거나, 사무공간, 전산 설비 공동 이용이 금지가 돼 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 이해상충 방지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투자자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만약에 그 이해상충이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그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 알고도 했다 그런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외에 투자기준율 규제로 설명 의무 등이 있고, 그다음에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영업행위 규제의 여러 가지 그 제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여신 전문 금융업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실 게 신용카드업이죠. 그렇죠? 자, 신용카드업인데, 자, 신용카드사는 뭐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관리하기도 하지만 대금 결제라든가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 업무를 이제 병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용카드는요, 권리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회원 자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입니다. 그래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이 되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길거리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등교를 하는데, 예? 대학생 때 학교 등교하는데요, 길거리에서 막 카드 모집하고 막 신청서 하면 카드 나오고 그렇습니다. 소득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길거리 모집은 금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 모집할 때는 가맹점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맹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 결제리로 물품의 판매나 유용하게 제공을 거절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그래서 초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가맹점들이 이제 보통 우리 카드 긁으면 우리는 카드 안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죠? 현금 내면 깎아준다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원래 불법입니다. 불법. 우리 하다못해 뭐 미용실을 가도요. 미용실 가서 머리 하는데 현금 내면 깎아줘요. 그죠? 원래 다 불법이에요. 자, 왜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세원 노출을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이제 권장하는 것인데, 현금 받아갖고 자기들의 어떤 소득을 누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뭡니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화 하는데 전가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내면 깎아준다도 있지만, 반대로 현금 얼마인데 카드를 내면 카드 수수료를 더 부담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것도 이제 불법이죠.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할부금융, 그다음 리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규제 및 감독과 관련해서 우리 진입 관련한 전업카드사. 자, 우리 전업카드사는요,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청서를 금융위에 이제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업카드사 이외에 기타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금융위에 등록을 하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뭐 차입이라든가 뭐 사채나 어음의 발행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요. 총 자산이 자기 자본의 몇 배, 10배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그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 업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시겠는데, 제일 먼저 보실 게 이제 혼인이죠. 혼인은 민법상 계약입니다. 남녀가 이제 만나서 결혼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계약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계약입니까? 일단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합의만 있으면 혼인이 되는 것이냐? 아니죠. 그냥 합의를 하고 같이 살면 그 동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자, 계약을 하고 합의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민법에서 보면 이 부부재산의 귀속에 관해서 별산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네 재산, 내 재산 각각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 재산이 있고요. 그렇죠? 그건 본래부터 자기 거야. 자, 그런데 혼인 중에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기의 특유 재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건 중에 이게 누구 건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서 장을 본다거나 뭐 집세, 방세, 뭐 전기, 수도세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애들 자녀 양육비, 교육비 이런 일상 가사에 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다는 거죠.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부 한쪽이 잘못했다 그러면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연대 책임이 있죠. 서로 이제 그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혼이죠. 자, 이혼은 뭐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협의 이혼도요. 서로 간에 합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계약이다. 우리 이혼합시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요식행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상의 이혼은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되고 어떤 사유가 있어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죠. 뭐 예를 들면 바람을 폈다거나 뭐 이런 거고요. 한쪽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서 혼인을 해소시키는 거. 이게 이제 재판상의 이혼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바람핀 사람이 자기가 청구할 수는 없어요. 바람핌을 당한 사람. 그죠? 당한 사람이 저 인간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이지 바람을 핀 사람이 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혼 청구하는 건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자, 잘못한 사람이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찌됐건 협의든 재판상이든 이혼이 성립하면요 혼인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혼인 때문에 생겼던 모든 효과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처가, 뭐 시댁 해가지고 있던 뭐 배우자 혈족, 그다음에 인척 관계가 다 소멸되죠. 뭐 장인, 장모, 시부모, 뭐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혼했을 때 뭐 만약에 이제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위자료도 이제 주게 되는데, 자, 위자료가 아니라 우리 원래 이제 공동의 재산들 있죠.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요 이혼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 소멸시효 요거 잘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친권이에요. 우리 친권은 부모가 이 미성년 자녀를 보호 교양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못 하잖아요. 행위 능력이 없어요, 미성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 미성년자들의 행위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렇죠? 법정 대리인입니다. 친권자는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미성년 자녀가 재산에 관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그 자녀를 대리한다. 자, 그런데 이해상반 관계가 있는 행위, 요거는 친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상속입니다. 상속.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 자녀가 이렇게 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어. 사망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너나 가져야 되는데 보통 이제 미성년자라면 그냥 엄마가 자기가 뚝딱 해갖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산이 좀 많아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서로 간에 그 이해상반관계가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렇게도 이렇게 이해상반관계가 있고요. 자녀들끼리도 이해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 대리인을 따로 선임을 해야 돼요. A에 대한 특별 대리인, B에 대한 특별 대리인 각각 따로따로 선임을 해서 이렇게 상속 분할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친권자와 자녀 사이, 친권에 따른 자녀 사이 어떤 이해가 충돌이 될 때, 재산 분할할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뭐 대표적인 게 상속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친권 행사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그냥 공동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협의혼을 했다. 그러면 그 둘 중에서 누가 친권 행사를 할 거냐 해서 부모의 행위로 친권자를 지정을 하는 것이고, 자, 이것 때문에 법률 다툼이 일어나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그러니까 아이가 저는 뭐 엄마하고 살고 싶어요, 아빠하고 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당사자 청구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다음 후견인입니다. 자, 후견인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 즉 제한 능력자나 그밖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걸 우리가 후견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신지체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뭐 치매가 있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뭔가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후견에는 우리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이 있거든요. 크게 나눠보면 법정 후견은 법에서 정한 거고, 임의 후견은 요건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죠.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법정 후견은 다시 미성년 후견,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 후견은요, 미성년자니까 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행위 능력을 대신해서 해주는 게 친권자죠. 근데 이제 친권자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친권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미성년 후견제도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미성년이 아니라 성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년인데 정신지체가 있어. 그래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재산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신상보호,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재산 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성년 후견. 자, 그런데 정신지체가 있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좀 부족해요. 그래도 완전히 정신지체가 있지는 않고 조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처리 능력이 좀 부족해, 정신적인 제약 때문에 좀 부족해 라고 한다면, 이럴 때 한정후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얘는 말이죠, 홀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가능해.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은 얘네 둘 다 행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한정 후견,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특정 후견, 요거는 둘이서 행위 능력이 둘 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얘네 둘은 한정 후견하고 특정 후견 두 가지는, 그 한정 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홀로 법률 행위가 가능하다. 자, 특정 후견은요, 일부만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특정 후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은 본인들의 행위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이고, 한정 후견과 특정 후견은 본인들의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보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홀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임의 후견 같은 경우는 이게 후견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견 계약. 자, 그래서 지금은 내가 괜찮은데 향후에 뭐 치매에 걸린다거나 했을 때 네가 내 어떤 판단을 대신해줘. 그러니까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에 관한 어떤 부분을 위탁하는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임의 후견 계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상속입니다. 자, 우리 상속 순위,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건데, 자, 일단 우리 돌아가신 분이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니까 피상속인, 그다음에 우리가 뭐 재산을 받는 것이 상속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이제 그 망자, 돌아가신 분의 이제 내 밑으로 비속, 내 위로 존속, 이렇게 하겠죠. 나를 존속하게 하신 분이 위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가장 근친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식, 손자 중에 자식, 가장 근친은 부모, 그다음에 조부모 중에서는 부모가 더 근친이죠. 그래서 직계 비속이 1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배우자는 그 비속이나 존속과는 동순위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면 1순위는 뭐야? 직계 비속과 배우자.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시면 최근친이 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속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동순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중에는 양자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의 직계 비속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자는 상관없다. 자, 그런데 1순위 직계 비속이 없어. 그럼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어. 그러면 제가 2.5순위라고 말씀드렸죠. 자, 2.5순위는 배우자 단독 상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도 없어. 그러면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이네
반계혈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인데 상속인이 그들이 없다. 그러면 단독 상속역의 2.5순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배우자는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만 가리키는 것이지,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상속은요, 일단 상속이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자,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이걸 적극재산, 그 다음에 의무, 이걸 소극재산, 쉽게 얘기하면 실제 재산하고 부채가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속분 같은 경우는, 우리 상속분은 다 균분, 똑같이 나누는 것인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5화를 더 가산한다. 그죠? 자, 그러니까, 보통, 자녀가 있다.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1대 1.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피곤하니까 2배씩 해서 2대 3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둘이야.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2대 3 이렇게 되니까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나눠가지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애가 셋이야. 그럼 9분의 2, 9분의 2, 9분의 3. 그죠? 애가 뭐 넷이야. 그러면 11분의 2, 11분의 2, 11분의 2, 11분의 2, 11분의 3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죠? 5, 7, 9, 11 이렇게 분모가 이제 높아지고, 어찌됐건 간에 배우자는 5할 가산이니까 2대 2대 3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상속재산의 그 분할 같은 경우, 일단 어떻게 됩니까? 1순위는 제일 첫 번째는요. 자, 유언으로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지정분할 이렇게 얘기해요. 유언으로 분할하는 게 첫 번째고요. 만약에 유언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협의분할이죠. 협의분할. 두 번째는 협의분할. 그렇죠? 그러면 이 협의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서 전원이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인데 합의가 안 되면 법원 가야죠. 그래서 세 번째는 가정법원에서 심판분할,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다. 그죠?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의 승인과 포기인데요. 자, 이게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이제 승계가 되다 보니 아버지가 이제 뭐 빚이 너무 많아, 부채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거 한도 내에서만 갚는 한정승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다 받는 걸 단순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아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가 다 가능한데, 자, 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아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본인이 정당한 상속인이 됨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1순위가 상속 순위 1순위가 모두 다 상속을 다 포기해버리면 2순위한테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기는 2순위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자다가 봉창이죠. 날벼락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정당한 상속인이 됨을 알았단 말이야. 그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따로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의지한다, 본다, 간주한다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특정 한정 승인이라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자,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 기간 3개월 내에 몰랐어. 그냥 단순 승인했는데, 아니면 단순 승인으로 의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한정 승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미 단순 승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서 재산이 승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정 승인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요 3개월 고려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이제 그 포기 신고를 하고요. 자, 상속인이 여러 명이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 A, B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원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분이 7분의 2, 자, 7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A가요, 자기가 상속을 포기하겠대요. 자, 그럼 얘 지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지분이 바뀌어요? 자, 이제 2대 3이니까 얘 지분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5분의 2, 5분의 3으로 지분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입니다. 유언. 자, 유언은
법률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죠. 유언은 그냥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 얼마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언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내가 유언을 했어. 자, 유언을 하면 그 효력이 언제 생겨요? 사망하는 때. 죽으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유언은 살아있을 때 하지만 효력은 사망 후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의 존재라든가 내용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확인할 수 없어요. 관뚜껑 열고 죽은 사람 다시 불러내갖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설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언 방식이 자필증서, 우리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방식에 의한 유언이고요. 자, 이 보통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질병이라든가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수 말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아주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위난, 뭐 전쟁 났을 때, 배가 침몰할 때, 비행기 추락할 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유언들 각각의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필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의 경우는 증인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자필증서는 아버지가 아무도 몰래 호롱불 밑에서 쓰는 게 자필증서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필증서는 증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녹음은 녹음기 버튼 눌러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 한 명 이상이면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자, 유언에 참여한 증인의 서명, 기명, 날인, 구술 이런 것들이 우리 유언의 무효, 유효율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게 유증이죠. 그러면 유증은 뭐예요?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게 우리 유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유언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 이걸 유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증이라는 것은 나의 원래 상속인한테 유증을 할 수도 있고요. 제3자한테 할 수도 있고요. 법인한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이 유언 때문에 생기는 게 유류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원래 상속인들이 있을 텐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으로 유증을 했을 경우에 이게 그 상속인들의 어떤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만,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뭐 연세대에 기부하겠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사건은 우리 그 자필증서 유언을 했는데 다 어떤 그 유언의 내용에 다 합치가 됐는데 뭐였어요? 날인을 안 해가지고 소송에서 우리 그 어떤 날인이 누락이 됐으니까 이게 무효가 돼서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어찌됐건 만약에 그게 무효 처리가 안 됐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절반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 유가족들이겠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유류분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법인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을 했을 때 원래 내가 받아야 될 몫을 유가족들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는 부양을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의 유류분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존속과 3순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는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요거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는 언제까지? 자, 이게 반환해야 될 그러니까 상속의 개시와 반환자를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그다음에 상속이 개시는 날로부터는 10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유언이라든가 상속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주식회사 있죠. 주식회사 부분은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만, 어찌됐건 합병과 분할에 대해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하시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둘이상의 회사가 경제적 법률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통합이 되는 거, 이걸 우리가 합병이라고 하죠. 그러면 합병으로 두 회사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면 없어진 회사의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고요. 주주의 지위도 이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합병의 유형은요, 대표적으로 흡수 합병이 있고 신설 합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합쳐져서 A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이게 이제 흡수합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가 합병을 해서 삼성물산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흡수합병이 되겠고요. 자, 신설합병 그러면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합병을 했는데
C라는 새로운 신설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신설 합병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면서 KB국민은행이 된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이 가능하지만, 자, 실제로는 같은 종류의 회사끼리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주식회사끼리 합병을 하는 겁니다. 합병은 원칙적으로 보다 자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합병은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회의 합병 결의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는 처음에는 비밀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막 알려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관계자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주총의 특별 결의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은 이사회 합병 결의로 시작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주총의 특별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런데 나는 반대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 주주는요. 주총이 열리기 전에 회사의 서면으로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대 주주의 경우는 이 주총 결의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료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나는 원래 반대했는데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내 주식 사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요. 주주총회 합병 승인제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합병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반대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등기를 통해서 합병이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합병 등기. 합병은 효과가 언제 발생해요?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없어진 회사, 소멸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그 권리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는 개별적인 이전 행위를 따로 하지 않아도 권리 이전의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권리를 행사하려면 일정한 공시라든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분할도 이제 비슷합니다. 이제 분할은요, 자, 분할은 일단 그 상법에서 회사 분할을 주식회사에 한해서 주총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분할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단순 분할, 그다음에 분할 합병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분할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분할을 나눠서 여러 개 회사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자, 분할 합병은 이제 분할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 합병이 된다거나 이런 쪽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적 분할은 분할 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에 회사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한테 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적 분할이고요. 원래 있었던 기업과의 연계성을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인적 분할인데, 물적 분할은요, 분할을 해서, 자, A라는 회사에서 이 부분을 딱 띄워가지고요, B라는 회사로 이렇게 독립이 됐어요. 뭐, LG엔솔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B라는 회사로 이제 그 분할이 됐는데, 이걸 A가 100% 지분을 갖는 거죠. 그렇죠? 지분을 분할 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LG엔솔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기본서에 보면 구조조정 목적으로 실적이 나쁜 사업부문을 떼낼 때 이제 많이 쓴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LG엔솔 같은 건 반대 케이스죠. 그렇죠? 각광을 받는 것만 배터리 사업부만 따로 떼갖고 했기 때문에 뭐 말들이 많았죠. 그렇죠? 어찌됐건 최근에는 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자, 이 분할도 기본적으로 주총 특별거래의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분할의 효과는 권리 의무가 이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 회사 채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 간에 어떻게 이제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개인회생제도는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만. 채권자는 안 된다. 채권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중에서도요, 법인은 안 돼요. 그렇죠? 자연인, 사람이 할 수 있고요. 개인만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소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무가 이따만큼 있는데요. 자, 내가 자기 소득으로 이걸 못 갚아요. 못 갚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변제기한을 제출해서 내가 열심히 갚아서 요만큼 이제 갚을게.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어.
노력을 보여주면 그래 나머지는 그럼 면책시켜줄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 회생이 되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 재정적 파탄, 즉 파산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가 채무자가 이제 신청하는 것이고, 자 기본적으로 채무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개인회생 채권이 이제 15 한도 내에서 그죠?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은 10억.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거 담보된 것은 15, 기타 무담보 채권은 10억 해서 둘을 더하면 최대 25억까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담보 채권 15, 무담보 채권 10억 이렇게 좀 보시고요. 합쳐서 25. 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 관할법원은요. 채무자가 속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번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개인회생 채권 같은 경우 일단 본인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3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갚겠다 이런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따로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일을 소멸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갚아야 될 어떤 채권 목록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제출해서 그거 안에서 내가 변제 계획안을 열심히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목록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건 이제 면책을 못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해야 면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면책 받으려고 이걸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이 어떤 채권들이 있느냐 이걸 조사할 때요. 따로 이제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는 게 아니라 채무자 신고에 유선하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채무자가 이걸 내가 갚아야 돼. 이거 성실하게 갚을게 이렇게 신고를 하고 만약에 이제 누락이 되면 쥐책임이야 이제. 다른 거 다 면책이 되는데 누락된 건 지가 책임져야 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변제계획 인가 후에 면책 만약에 이제 일부러 누락시켰어. 예, 그러면 면책 결정을 불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미 면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여기 채권자 목록에 안 들어 있었던 게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면책 취소도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면책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요 비면책 채권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면책을 다른 건 다 받았는데 이건 내가 따로 갚아야 되거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권 조사는 채무자 신고에 의존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채무자가 그 신고한 목록을 가지고 그 확정이 되는데 이 확정된 채권은요 개인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해서 확정 판결과 그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변제 계획은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요. 제출하면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계획이 인가가 되잖아요. 그럼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뭐 매월 내가 소득이 생길 때마다 이제 계획된 대로 이제 갚아야 되겠고, 변제 기간은요 3년입니다. 3년 초과.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5년까지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계획안, 요걸 이제 우리가 숫자를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3년 동안 성실하게 잘 갚아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면책 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비로소 이제 면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변제가 완료가 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면책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가 빚이 이만큼 있었는데, 변제 계획에 따라서 뭐 이만큼을 갚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면책이 되는 거죠. 채무에 관해서 그 책임이 아예 면책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보증인 있잖아요. 보증인. 이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는 면책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채무자를 원래 보증 섰던 이 보증인은 면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면책이 돼. 자, 그러니까 우리 채권자들이요, 얘가 면책이 됐으니까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얘만 낙통하고 그래.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증인은 상관이 없다. 보증인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증 쓰는 건 나쁜 거예요. 하지만 아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어서 그 FP 직무 관련한 이제 컴플리언스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보실 게 자금 세탁 방지 제도죠. 자, 우리 자금 세탁 방지 제도는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 현금 보고제도, 그다음에 고객 확인 제도,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그 의심거래 보고제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좀 아무래도 지금 불법 제한이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자금 세탁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한테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 주체는 금융회사죠.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 종사자, 이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자, 어찌됐건 간에 요거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 없다.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그 의심 거래를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것은 이 고액이 얼마가 고액이야?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면 요거는 그냥 무조건 자동 보고죠. 이건 객관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있고요. 요거를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적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다르죠? 얘는 객관적, 얘는 주관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객 확인제도 이제 넘어가시면, 자,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 실지명의는 성명과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죠. 요거 이외에도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 실제 소유자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고객 확인제도 이렇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확인제도는 보통 언제 적용이 되느냐? 자, 첫 번째로 계좌 신규 개설을 할 때. 그러니까 요즘은 이 고객 확인제도 때문에요, 통장 하나 새로 만들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거, 여기 이제 이때는 고객 확인 제도가 이제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좌 신규 개설을 안 하더라도 일회성 금융거래에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하는 금융거래 중에서 기준 금액은 단일 거래뿐 아니라 연결된 거래를 이제 포함한 금액을 이제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전진 송금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상. 그죠? 자, 외국 통화 같은 경우는 1만 그러니까 1만 달러. 미국 달러로 1만 달러 이상.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외의 거래는 1,500만 원 이상.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이 되는, 자금 세탁 의심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소유자도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금융거래 완료가 될 때까지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는요, 위험중심 접근법에 기초를 하는 겁니다. 고객별, 상품별, 자금 세탁 위험도를 이제 분류를 하고요. 위험이 크다. 그러면 더욱 엄격한 고객 확인, 즉,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투자 권유 프로세스인데요. 우리 투자 권유 프로세스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알고 계시는 Know Your Customer를, 첫 번째가 이제 고객 정보 파악이죠. 그래서 우리 Know Your Customer 룰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뭐였습니까? 저희 고객이 이제 찾아오면 이 고객한테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지 아니면 원치 않는지 이걸 알아보는 거고, 원치 않는다 그러면 스톱. 자, 희망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뭡니까? 일반 투자자냐? 전문 투자자냐? 이거 이제 구분하는 거죠. 전문 투자자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그죠?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정보를 확인하고, 다섯 번째로 그 정보를 고객한테 제공하는 이런 단계로 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 파악은 투자 권유하기 전에 면담이나 질문을 해서 고객의 투자 목적, 재산상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성향을 이제 파악을 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고객 정보를 점수화시키죠. 고객 정보를 점수화시켜가지고 고객 투자 성향을 보통 5단계로 이제 분류하는데,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고객 투자 성향에 따라 이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상품도 위험도로 분류하죠. 그렇죠? 자체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위험도를 뭐 초, 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그 고객한테 적합한 상품을 투자 권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적합성의 원칙은요, 고객의 투자 성향과 투자 위험도를 잘 고려를 해서 적합한 상품을 투자 권유하는 것이고, 적합하지 않은 것을 권유하면 안 되는 거죠. 권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적합성의 원칙이 되겠고, 자, 적정성의 원칙은 뭐예요? 파생 상품과 같은 고난도 상품들, 그렇죠? 요거는 투자 권유가 없더라도, 이게 키포인트죠. 없더라도 정보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보를 안 알려주면 거기서 끝이에요. 정보를 안 알려주면 진행이 안 돼요. 자, 정보를 알려주면 고객 정보에 비춰서 해당 파생 상품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실을 이건 고객한테 알리는 거죠. 자, 알리고 그런데도 지가 가입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리고 확인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너한테 안 맞아.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1번 원칙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 권유할 때 유의사항들 뭐 많이들 나오는 건데 거짓말 치면 안 되겠고 불확실한 것을 뭐 확실하다고 단정하거나 오인시키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요거는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하는 거 요거 불초청 권유 이거 금지죠. 그렇죠? 불초청 권유.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거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증권이나 장래 파생 상품은 제외를 시키니까 요거는 불초청 권유는 어떤 것만 안 돼? 장외 파생 상품만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 재권유라고 하죠. 재권유.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은 요게 이제 법률에서 이제 빠졌는데 기본소에서 아직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기본소에서 있으니까 이제 넣어놨지만 우리 일단 그 법률에서는 빠졌으니까 이제 빼놓고 그러니까 투자 권유를 받지 않은 투자자가 이제 거부하는 했을 때 한 달이 지난 후부터 다시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하는 거 그것도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투자 권유하면 되는 것이고 주식 권유했는데 NO 그러면 그럼 채권 어떨까요? NO 그러면 변액보험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유형의 상품을 권유하는 건 괜찮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 금전 대여나 중개 주선 대리를 요청받지 않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 권유하는 투자 권유했더니 나 돈 없어요. 대출 연계해 줄 테니까 투자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열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 권유할 때 여기 이제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계열회사가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유사펀드를 같이 투자 권유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정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부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자, 일단 그 개인정보. 자,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른 정보하고 결합해서 이제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필요한 것도 이제 뭐냐면 신용정보.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정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 자, 개인 신용 정보가 되는데 우리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 정보 중에서 개인 신용도하고 신용거래 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정부 주체가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처리와 관련해서 일단 개인정보, 개인 신용정보를 이제 보통 뭐 금융회사들이 이제 수집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수집을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에 불가피한 정보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 뭐 계좌 이체할 때 뭐 계좌번호, 뭐 그다음에 이름, 연락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뭐 대출 받을 때 신용도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이런 것들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는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우리 정보 수집할 때는 내 동의를 얻어야 돼. 내가 보통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이런 거 사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이용할 때는 그 해당 목적으로만 쓰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겠고,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이제 벗어나서 그 외로 이용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원칙적으로 보통 이제 신용정보는요, 그 제공받는 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이용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제공하는 그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제공받는 사람이 이제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모두 알리고 미리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죠? 미리 동의를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칙적으로 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이제 동의를 받는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별도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고유식별 정보인데,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하고요. 자,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식별 정보가 있는데, 요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는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렇게 네 가지.
얘를 섞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거 겹치죠. 외국인 등록번호 이거 겹치잖아요. 국내 거소신고번호, 여권 이걸 겹치죠.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인데 자 어찌됐건 똑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자 고유 식별 정보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나머지를 고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네 가지 주민번호,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네 가지는 고유 식별 정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고유 식별 정보가 포함된 이 개인 신용 정보나 식별 정보를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요 정보 중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 있어요. 사상이나 신념, 노조나 정당,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견해, 건강, 성생활과 관련된 거,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자료 이런 것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에서 법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법령에서 민감 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개인시정 정보가 이제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데 그 지체 없이가 이제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에 파기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개인시정 정보 열람 정정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람, 내 정보 어떻게 되는지 열람하고 싶으면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람 청구를 했을 때 이건 뭡니까? 그 10일 이내에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내용이 좀 다르네요. 내용이 다르네요. 예, 그러면 정정해달라 아니면 내 정보 삭제해달라 이런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10일 이내에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신용 정보 제공 이용 동의도 처리할 수 있죠. 처리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정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보면 역시 10일 이내에 정지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요청하면 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법규까지 쭉 살펴봤는데 자, 우리 자산관리 자산관리 기본 지식에서는 앞에서 이제 봤던 개인재무 설계 관련해서 10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경제 동향이라든가 관련해서 또 15문제, 그다음에 법규와 관련해서 15문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각 내용들 다 공부하시되 일단 재무 설계와 관련해서는 다 맞춰주셔야죠. 거의 10문제를 거의 다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 동향이나 이제 관련해서는 내용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만 명확하게 좀 맞춰주고 나머지도 좀 선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법규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득점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세무 설계 관련한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